302페이지 하실 차례죠? 네. 계산 문제 하시면 자, 그 10번 10번 문제 보시면 그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 조건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고 이제 연 5%고요.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 말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먼저 원금을 구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먼저 원금을 구해야 되는데 융자금이 2억 원이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보시면은 20년이죠. 근데 연 단위로 상환하니까 2억을 갖다 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1,000만 원인데 2회차 상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회차의 상환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원금이잖아요. 이자를 계산해야 되면은 1회차 때는 2억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5%. 그럼 1,00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2회차가 되면 2억에서 원금 1,000만 원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잔액이 얼마겠어요? 1억 9천이죠. 여기에 대한 얼마? 5%. 그러면 950만 원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합하면은 얼마겠어요? 1950만 원.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를 우리가 표로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표는 그냥 확인만 해서 하는 거지 실전에 가서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게 이제 기간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잔액이죠. 원금이고 이자고 원리금이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잔액이 2억이었고요. 근데 원금은 계속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계산하면은 원금은 균등한 거죠. 1회차 이자는 잔액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이자가 몇 프로냐면 5%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 5%면 얘가 1,000만 원이죠.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1회차 때는 2천인데 1년의 경관 시험에서 2억에서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얘가 1억 9천 나오겠죠. 잔액에다 우리가 이자 부과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950만 원. 그러면 얘는 1,950만 원. 요게 답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같은 양반이 11번 문제를 또 낸 거죠. 이거 작년에 나온 거죠. A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쭉 내려가서 몇 회차에 상환한다는 거야. 9회차에 이제 상환할 요 금액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상환은 8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8회까지 이루어졌고 9회차에 상환해야 될 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면은 얘도 똑같겠죠. 뭐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융자금이 5억이잖아요. 5억이고 대출 기간은 20년. 그렇죠?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2,500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원금은 마지막 회차가 될 때도 원금은 얼마겠어요? 2,500이겠죠. 그 원금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500을 가지고 우리가 9회차 상환이니까 8번은 상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500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상환한 금액이 얼마겠어요? 58, 40이고 그 다음 28이 16이니까 2억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2억을 상환했으면은 나머지 잔액이 얼마겠어요? 3억이잖아요. 그 3억인데 여기 이자율 5%죠. 그럼 3억이 5%면 1,500이잖아요. 그럼 원금 2,500에다가 이자 1,500 합하면 4,000이죠. 그죠? 그러면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 4,000. 계산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거든요. 회차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여기서 뭐를 판단하시면 되냐면 9회차에 상환할 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9회차. 그럼 어디까지는 상환이 된 거예요? 8회차까지는 상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상환한 원금 제하면 나머지가 잔액이잖아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은 이자 나오잖아요. 그죠?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9회차에 원금은 그냥 얼마예요? 2,500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면 이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회차를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몇 회차겠어요? 9회차. 그럼 13회차는 뭐만 물어봤어요? 이자 납부액. 그러면 똑같은 거죠. 2,500만 원인데 13회차니까 12번은 상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 상환했냐면 3억 원 상환했다고요. 계산하시면.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야? 그럼 2억에 대한 5%면 1,000만 원이죠. 그렇죠? 답이 1번이겠죠.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4천이고 13회차는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 실제 풀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저기 53회차도 풀어봤어요. 작년에. 간단한 거니까. 53회차면은 52회차 있죠. 네. 거기까지는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원금 돼갖고. 그럼 그거 곱하면은 나머지 이제 상환한 금액은 나머지가 잔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9회차 뭐 13회차 나오니까 학생분들은 그 전에 잘해봐야 몇 회차까지 풀었던 거예요. 2회차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13회차 9회차 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냐? 근데 내용은 간단한 거란 얘기죠. 원래 학개론의 계산 문제가요. 그 요령하고 그 원리를 알면 계산이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건 우린 된다 안 된다. 복잡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산은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익숙하게 해갖고 그것만 이제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복잡한 것도 풀 수 있으면 좋은데요. 뭐가 너무 많이 잡아먹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식을 일일이 세워가지고 다 해봐야 되니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려서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차라리 지향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것만 암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나오면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요령인지는 아시겠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해설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12번에 이제 주택금융에 대한 관계에서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해본 건데 1번에 보시면 원금 균등 사업 방식하고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에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뭐는 똑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회차 이자만 같아요. 이자만 같고요. 원리금 합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조건으로 보시면은 여기 빌린 돈 융자금이 5억이에요. 그죠? 5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준다는 거예요? 5%. 그렇잖아요. 그럼 5억에 5%면 얼마겠어요? 2,500이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에서도요.
대출금이 똑같이 5억이라 가정할 때 이자율이 똑같이 5% 주잖아요. 얘도 1회차는 이자는 얼마겠어요? 2,500인 거예요. 이자만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리금은 틀리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이 얼마야? 2,500이고 여기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2,500에서 얘는 5,000이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융자금에다 저당상수를 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 원리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뭐를 줘야 돼요? 나머지 상환액이 원금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초기 상환액은 원금하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상환액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1회차 이자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상에서 그렇잖아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으면 대출 조건이 같을 때 초기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을 수는 없죠. 단 이자는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될 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겠죠.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 무슨 금리로? 고정금리로.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되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니까 틀린 거죠.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이제 계약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게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뭐는 상승을 해요. 물가는 상승한다고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잖아요. 만기가 도래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5억을 빌려줬지만 만기가 돼서 5억을 내가 회수한다 그럴 때는 5억의 가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인플레이를 갖다가 여기에 맞춰서 이 갭을 좁히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면 이걸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손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할 때는 이거를 조정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어지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동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면 그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차입자에게. 그렇죠? 예, 그게 변동금리 대출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이 원리금에 비해서는 대출 잔액이 적겠죠. 원금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 13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겠죠. 그게 답이 되겠죠. 그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이 금리를 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무슨 금리에 비해서? 변동금리에 비해서 초기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요.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라고 그러면 변동금리는 계약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기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보다는 낮은 선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조정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으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그 4번 지문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손해죠. 그 차입자에게는 이익일 거고요. 그죠? 네.
뭐 그런 내용이고요. 1번에 보면 CD금리가 상승을 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올라가겠죠. 걔가 기준금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딱히 뭐 어려운 거를 이렇게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용어만 정확하게만 이해하시고 어떤 뜻이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웬만한 건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본적으로 70점을 목표로 가더라도 실수를 하신다고요. 한 2개 정도 이상한 실수를 하실 거예요. 그럼 65점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민법이 꿔달라고 찾아오면 한 2개 정도 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7점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6점을 맞아도 어쨌든 합격인 시험인데, 그러니까 많이 맞아서 왕창 꿔준다 이건 안 되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법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민법 과목의 특성상 얘가 시험이 거의 임박했을 때 이게 올라가요. 더디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민법의 이해도가 빠르신 분이 있고 학개론의 이해도가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실 때 민법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민법에 대한 조문에 대한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론의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이 이제 개론을 설명을 해주고, 어떨 때는 여러분 간의 설명을 주고받을 때 논리가 빨리빨리 전달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쪽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가르쳐드리는 분은 그걸 남에게 가르쳐주면서 본인이 또 정리가 돼요. 그게. 그러면서 본인 실력도 올라가요. 그렇게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뭉쳐서 갖고 공부하실 때 파트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 파트는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앞에서 막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보고, 그러니까 챕터를 같이 정해야겠죠. 오늘은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 대리에 대해서만 쫙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론에서 우리가 오늘은 금융을 갖고 해보자. 그래서 금융을 갖고 하게 정리해서 공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서로 알게 모르게 실력이 늘어난다고요. 그게.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반 분위기가 좋아야지 합격자가 많아져요. 그에 따라 이 반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으면 합격자가 생겨요. 더. 왜냐하면 남들 다 공부하는데 혼자 가기가 뻘쭘하거든요. 그럼 엉거주춤이라도 앉아갖고 대충 듣다가 보면은 뭐 조금씩 들어오는 게 있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면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 반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 한 3명만 있으면 그 반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또 저녁에 10시 반에 그걸 또 보리음료 마시겠다고, 그래 그걸 모여가지고 그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해갖고 그 다음날 수업까지 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는 또 모인다는 거죠. 보리음료 마시기 위해서 10시 반에, 그것도 차로 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서도 모여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계속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날이 이제 좀 더워지고 그러면은 주말 같은 때 한번 날 잡아서 저녁반에 같이 해서 뭐 시원한 콩국수를 한번 한 그릇 드시면서 파이팅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건전하고 좋겠어요. 그죠? 무리하게 넘어가면요. 예? 공부만 한다고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이게 참 그렇군요. 조금 지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자, 14번에 가면요, 이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이거를 아마 이쪽으로 배열을 해놓은 이유는요.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요, 인플레 위험이라든가 또는 이자율 위험이 있죠. 이거를 누가 부담하냐면 이걸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하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차입자들이 이 상태가 되면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보다 무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이미 낮은 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걸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고정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차입자들은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기 상환할 필요가 없죠. 기존 계약을 이거를 다른 걸로 갈아타봐야 이자 부담만 커지는데.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런 논리잖아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때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MPTS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MPTS? MPTS는 모든 걸 누가? 그렇죠. 투자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CMO 기억하시나요? CMO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들어가는 애 있죠. 여러 가지 계층. 네. 그러면 그건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 가면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빼놓고 나머지는요 다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종류가. 그리고 MBB 같은 경우 있죠.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뭐를 제공하겠어요? 담보를 제공해요. 그 왜 담보를 제공하냐면 자 농협이 대출을 해주고 뭐를 확보를 해요?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있죠. 소유권에 기초한 원리금 수취권 있죠. 이거를 누가 갖냐면 농협이 갖는다고요. 근데 농협이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주면 주택금융공사에게 거래하게 되면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가 갖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유한 이 저당권이 있죠. 네. 이 저당권을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은 그냥 담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이 원리금에 대한 부분은 그냥 누가 갖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얘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MBB를. 그러면 이 MBB를 발행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 채권의 형식을 빌려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회사채하고 똑같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나 발행해주고 증서 하나 발행해주고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돈을 빌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제공을 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돈 빌려올 때 그냥 빌리진 않잖아요. 은행 가서 돈 빌리더라도 뭐는 제공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를 제공해야 된다?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케이스가 MBB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MPTS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요 자산이 있죠. 자산의 일부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발행하는 게 MPTS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제외하고는요.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들은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 소유권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발행자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애는 누구겠어요? 얘가 되죠. 얘는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발행자가 갖고 있고 요거들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만 제공 안 해도 된다. 그것도 이제 자꾸 하시면은 조금씩 늘어요. 증권 싫어하시잖아요. 예,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렵게 안 물어봐요. 기본적인 거라도 잘 이해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되면 문제풀이 또 해요. 7월달 되면 기본 문제집에서 문제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문제집 안에는 이렇게 증권에 관한 유형이 여러 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또 반복해서 풀고 그러면은 또 조금씩 개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26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 14번 문제 있죠. 걔는 27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유도하는 게 비슷하죠.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 쓸 때 어떨 때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간단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별표를 해드렸죠.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별표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 놓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분금융 한 거 기억하시나요? 지분금융? 요거 이게 뭐겠어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 요게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으로 쓰니까 거기 보면 신디케이트 나와 있잖아요. 3번 지문에 가면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드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둘 다 발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구조가 이 CMO 구조로 발행한다고요. 다계층 형태로. 근데 명칭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구조는 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의 종류는 대부분 다계층 채권이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CMO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운영 형태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6번 문제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표현은 알아두시면 되죠. 2번에 가면요.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시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3번에 보면 2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은요. 특별 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그 SPC라고 돼 있죠. 요거는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이건 서류상의 회사죠.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거죠.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네는 그 설립에 대한 요건이요. 되게 간단해요. 자본금이 한 1,000만 원 이상 뭐 이 정도면 되고요. 설립에 그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그 ABS 같은 거 발행하게 되면 그게 금융감독위원회 거기다 아마 그 신고해야 될 거예요. 불법 상속하거나 그런 게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ABS 같은 걸 운영할 때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운영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1차 시장의 역할과 2차 시장의 역할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은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그랬고요. 2차 시장은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다가 1차 시장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본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자, 참고로 보시면 주택금융공사는요. 여기 1차 시장인 농협 등 시중은행에다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그러면 걔는 이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걔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공급해 준 역할을 하는 거죠. 1차 시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17번 문제 가보시면,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자, 가만히 보시면 거기 3번 지문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자당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자당 대출의 금리보다 높겠죠. 예, 그 내용을 맞는 내용이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주택자당 대출의 기준인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이 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될 수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경제할 때 한 거죠.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을 갖다가 변경이 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5번 지문에 보면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시장이죠.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니까 틀린 거죠. 그 위에 문장인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자금 공급시장과 주택자금 대출시장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거겠죠. 그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죠. 근데 제목이 뭐라고 줬냐면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명시했고요. 나머지는 또 금융시장에 대한 걸 이렇게 묶어서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될 때 그 표현을 자주 써요. 그 밑에 가시면은 문제 18번이 있죠. 18번에 가시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1차 시장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 대한 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시장의 구조 들어갈 때 역시 거기에다가도 별표를 해드리죠.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별표에 대한 걸 잘 인식하시면요. 예.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가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원금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다가 그거 비교해서 다 적은 거 기억하시나요? 원금하고 원리금 비교해가지고 지문 하나씩 다 빼갖고 우리가 다 일일이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 정도만 아마 숙지하셔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99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제 요거 자,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거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이 물권이라는 거는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뭘 할 수 있도록 유동화할 수 있도록 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법률의 명칭이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자산유동화증권 ABS 설명하면서 했었잖아요. 이거 발행할 때는 자동차 할부 채권 있죠. 그 채권의 기초에서도 이 증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할부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부금이 들어오는데 그 할부금은 현재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죠. 앞으로 들어올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게 ABS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자동차 할부 채권만 되는 게 아니라 카드 회사도 발행할 수 있죠. 카드 할부 판매했으니까 고객들이. 그럼 매월을 단위로 이게 이제 신용카드 그 이제 사용액을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흐름을 기초로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행할 수 있다고요. 중도금 들어올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봐야 걔들의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질 않다고요. 그죠? 차량 할부해 줘봐야 몇 개월 할부하겠어요. 뭐 한 36개월 할부하면 최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 대출은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법을 만든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도에 관한 법률이라서 따로 만들어서 걔만 또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틀린 거 보면요.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걔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요. 거기 모게지에서 M 있죠. M. 첫 번째. M에다 동그라미 치고 페이 수르시잖아요. P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본드 있죠. B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다 합하면 MPTB죠. MPTB. 근데 얘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러 종류로 나가는 건 다계층 채권밖에 없죠.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 안에서는요. 간단한 포인트를 갖고 줘요. 여러분들이 이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한 거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초기 상환 위험 또는 이자율 위험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는 MPTS 있죠. 네, 이건 전부 다 누가? 이렇게 갔죠. 여기는 전부 누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혼합형이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누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투가. 이렇게. 요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건 풀어요. 요거. 어? 이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MBB가 등장했잖아요. MBB가 등장했는데 뭔가 투자자가 갖고 있는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런 논리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20번 문제에 가시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 지문에 갔더니 MBB의 투자자가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왜 틀린 거죠? MBB 나오면 전부 다 누가? 발행자가. 그 다음에 CMO가 나오면요. 3번에 CMO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CMO 하나. 네. 그 다음에 MPTB는 뭐예요?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 우리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얘는 지분형 MBS라고 그랬고요. 얘는 채권형 MBS라고 그랬고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혼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두 가지를. 그럼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유사하고 원리금을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렇게.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MPTB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5번 지문에 나와 있는요. CMBS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가 커머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업용 그 저당담보증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은요. 여기서 이제 CMBS를 누구에게 발행을 할 때요. 투자자에게 발행할 때 요 증권의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의 신용 등급은요. 이 발행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임차자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발행 기간이 요거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뭐를 지급을 해야 돼요. 원리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금은 요 임차자들이 납부하는 임대료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지급하니까 임차자들의 신용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연체하지 않고 임대료 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이 연체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임대료 또박또박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원리금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용 등급은 임차자의 신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여기 5번에 보면 CMBS라고 돼 있죠.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차자들의 임대료 수입에 기초해서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자의 신용도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에 또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래. 그래. 그 알바 언제까지 하나? 계속 하나? 이번 달까지? 그래.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처녀도 남아서 공부하고 다 남아서 공부하면 이제 다 남겠지 뭐. 그래 수고해. 그나마 이게 꾸준히 있는 게 여기 이처녀하고 여기 최처녀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등장하는 김처녀하고 뭐 그런 정도. 김처녀도 여기 원래 오후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아까 뭐 장염인가 뭔가 걸렸다고 뭐 병원에 이상하게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더 몸이 안 좋아갖고 걱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예. 참 옥상으로 집합시킬 수도 없고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합격을 하면 그 얼마나 참 그렇죠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참 난리 나는 거죠, 저거. 자, 어쨌든 간에 21번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지분 투자 방식에 조인트 벤처, 리츠 아까 우리가 조신리 이렇게 했었죠. 예, 가끔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걔네 세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에 보시면 MBB 나오죠. 모든 걸 누가 부담해요? 근데 거기 투자자에게 전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걔가 틀린 거죠.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유동화 자산은요.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으면요. 얘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 부동산, 뭐 기타 자산 이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면 다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만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에서 발행하는 MBS가 있고 ABS가 있고 MBS 제도가 있다 그러면 얘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얘는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은 다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로지 뭐 하나만 주택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왜 별도로 만들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할부 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채권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수명이 3년을 못 넘어간다고요. 근데 얘는 수명 한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차용해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BS 제도하고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비슷해요. 신용 보강 장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은 역저당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죠. 네. 일반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게 보금자리론이죠. 요게 일반 원래 모기지론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명칭을 공모한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명칭을 공모했더니 보금자리라는 이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명칭을 지금 보금자리론에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모기지론이라고 있죠. 이건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이죠. 요게 영모기지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 그려 설명해 드렸는데 보금자리론은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렇게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그랬죠. 상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은요. 대출은 일시불로 받아요. 근데 상환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근데 여기 있는 주택연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면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이렇게 육박하는 구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대출금이 이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요. 근데 상환은 일시불로 이루어지는 상환 구조예요. 주택연금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사망하면 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이게 상환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구조가 서로 틀리겠죠. 반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역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리버스 모기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택연금제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온 대로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대출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대출금이 생활비 쪽으로 계속 지급받으니까 대출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갚잖아요. 갚으니까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고. 그건 일반적인 이제 그 보금자리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본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가시면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일단 5번 지문에 가시면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있죠. 예, 그게 MBB 얘기하겠죠. 모게지 백본드니까.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ABS가 있고 MBS가 있을 때 요 B가 들어가면 그죠? 요 백이라는 의미는 요건 담보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B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MBB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게 모기지 백본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게 주택저당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본드가 채권이니까. 여기는 영문을 표현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투자자가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고 돼 있죠.
MBB 나오면은 모든 걸 누가? MBB는 모든 걸 누가 부담해요? 발행기관. 그거 걔가 틀린 거죠, 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유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금 아까 여기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하고 주택저당증권, 얘를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네, 이거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시장에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4번 지문이요. 그렇죠? 그리고 2번에 가면 또 나오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겠죠. 이 지문도 꾸준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내가 이해하면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죠. 가끔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문을 읽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용어를 이해가 확실히 돼 있으면요.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탁 보시고 맞다 틀리다 판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부는 속도하고 그렇게 뒤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연세 좀 있다고 하시는 뭐 70 넘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수히 많은 이제 그 반복을 통해서 용어가 이해가 되면 보는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번 지문에 대한 거는요. 이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요. 후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이게 CMO 같은 경우는요. 이 주택저당 채권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파생상품 중에서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얘네는 계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3년 만기짜리고요. 얘는 5년 만기짜리고 얘는 10년 만기짜리고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선순위 채권으로 발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에 이자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수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신용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얘를 발행을 하죠. 이걸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Z트렌치라고 하는데 이게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대부분 이거를 발행하는 발행자가 선순위 채권의 총 발행액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이 한 10% 규모로 발행을 해요. 한 10억 정도. 그 이거를 발행기관에 매입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원리금이 다 지급되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발행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면 발행기관은 얘들에게 대한 원리금을 확실히 지급을 해줘야지만 자기도 가져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갖고 설명해 드렸죠. 개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주가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 갖는 거 갖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주가 마지막 번호 갖는 것도 결국은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나와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PF ABS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 PF ABS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중도금 있죠. 중도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PF ABCP라고 돼 있죠. CP라는 게 이게 커머셜 페이퍼예요. 어음이죠. 어음. 그죠? 그럼 이 어음이라는 것은요. 뭐 때문에 발행하냐면 얘를 발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자나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예상대로 발행되지 않으면은 뭐를 할 필요가 있냐면 기간 연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ABCP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요게 만기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만기라고 그러면 3개월 만기가 도래하면은 요 어음에서 약속한 대로 뭐를 줘야겠어요?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금을 지금 상환할 만한 여력이 없으면 또 다른 ABCP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간 연장이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자율은 좀 높여주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때 발행하는 게 ABCP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물어보는 내용 가운데서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ABS가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매각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동산 개발 PFABCP의 도관체는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유동화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여기 어음의 발행은요. 그건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PFABS는 이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증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즉 3번 지문에 PFABCP가 아니라요. 이게 PFABS라는 얘기죠.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업어음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적용을 받고요. 상법. 얘는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적용의 기준이 서로 틀리죠. 이거는 이때 그 몇 회 때죠? 19회 때니까 10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시면 하단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거는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리치법 정리할 때 맨 처음서부터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주식공모, 주식분산, 처분에 대한 제한 이런 거 쭉 했었잖아요. 예, 그걸 내가 한번 이렇게 쭉 적으면서 그 안에 숫자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예, 그거를 기억하는 게 또 필요하죠.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 하시죠.